뉴스 속 젊은 기업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28년 전 놀이터에서 사라진 제 아들이 화면 속에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남편 이준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년. 그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게 느껴졌고 집은 날이 갈수록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아들 태준이는 4살 때 동네 공원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잠깐 눈을 돌린 사이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과 이웃들 그리고 제가 근무하던 병원 동료들까지 총동원되어 밤새 찾아다녔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실종 아동 전단지를 동네 곳곳에 붙이고 방송국에도 수없이 연락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텅 빈 채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간호사 일을 계속했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고 은퇴 후에는 더욱 외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습관처럼 TV를 켜고 리모컨을 무심코 돌리던 중이었습니다. 채널을 넘기다 갑자기 낯익은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인물, 한국 경제를 이끄는 젊은 리더, SJ그룹 정태준 회장입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화면 속 남자는 번듯한 검은색 정장 차림에 또렷한 눈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리모컨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자막에는 정태준이라 쓰여 있었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내 아들 김태준이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얼굴 윤곽, 눈매, 입꼬리의 모양까지.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4살 아이의 얼굴에서 자라난 모습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그의 놀라운 인생을 조명했습니다. 자막과 함께 그의 이력이 소개되었습니다. 4살 무렵 한국에서 캐나다로 입양되어 토론토에서 성장했고 명문 대학을 졸업한 뒤 IT 사업으로 성공해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SJ그룹을 세운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화면은 그의 회사 건물과 해외 투자자들과의 회의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린 시절 입양되셨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억이 남아있으신가요? 정태준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차분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4살 이전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단편적인 장면들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가족 캐나다에서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이 제 전부입니다. 그분들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텔레비전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화면 속 정태준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가 인터뷰에 답하며 말할 때마다 오른손으로 귓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작은 습관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태준이만의 독특한 습관이었습니다. 3살 여름 아파트 계단에서 뛰어내려오다 넘어져 귀를 심하게 다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 꿰매는 동안 아이는 울음을 참으려 애쓰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후로 태준이는 긴장하거나 생각할 때면 늘 그 귀를 만지곤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남은 기억의 흔적이었겠지요. 지금 화면 속 그 남자도 똑같은 습관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준호, 당신 보고 있나요? 나는 거실 한쪽 벽에 걸린 남편의 액자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생전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미수가 태준이는 분명 살아있을 거야.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거야. 내가 느껴져 우리 아들은 어딘가에서 잘 자라고 있을 거야. 당시 나는 남편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믿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는 그만해요.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라고 말했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희망을 품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확신이 옳았다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나는 서둘러 침실 옷장 위에서 오래된 앨범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열자 추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4살 생일날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던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 엄마, 나 5살 되면 학교 가는 거지? 라고 신나게 물었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유치원에서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던 모습,
아빠 손을 잡고 동물원에 갔던 날의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화면 속에서 본 정태준 회장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4살 아이의 통통한 볼과 초롱초롱한 눈빛이 성장해서 지금의 날카롭고 지적인 인상으로 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웃을 때 눈이 반달 모양으로 접히는 모습, 똑바로 응시하는 눈빛의 강렬함까지 모든 기억이 화면 속 그 남자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도 혼자 명절을 보낼 때도 꾹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기쁨 그리고 28년 만에 다시 찾은 확신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살아있었구나. 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이제 찾을 거야. 반드시 너를 다시 만날 거야.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사진첩과 남편의 일기장을 펼쳐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습니다. 방송 후 며칠간 나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TV 속 정태준의 얼굴과 4살 태준이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앨범을 펼쳐놓고 사진을 들여다보며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28년간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은 아닐까? 하지만 볼수록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정태준 회장에 관한 기사를 모두 찾아 읽었습니다. 각종 인터뷰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하며 그의 표정과 말투, 작은 습관들을 관찰했습니다. 귓불을 만지는 습관은 여러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귀 부근을 자세히 보니 희미한 흉터 자국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를 뒤지고 사진을 비교하며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일기장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태준이의 귀 흉터, 오른쪽 귓불 아래 절대 잊지 말 것. 남편의 꼼꼼한 기록이 지금 내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아들을 찾을 날을 대비해 모든 특징을 상세히 적어두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아무리 영상을 돌려보고 기사를 읽어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마주 앉아 내 입으로 묻고 그의 반응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28년을 기다린 어머니의 권리이자 의무였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옷장에서 예전에 학부모 상담 때 입던 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약간 헐렁해졌지만 그래도 가장 격식 있어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긴장한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방에는 가족 사진 몇 장과 남편의 일기장, 그리고 태준이가 아끼던 작은 장난감을 넣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내려 SJ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높은 빌딩 숲 사이로 유난히 눈에 띄는 거대한 유리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건물 전면에는 SJ그룹이라는 로고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들어가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거절당할 수도 있어.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28년을 기다렸습니다. 용기를 내어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천장은 높게 뻗어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한없이 작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정태준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데스크 직원은 정중하지만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예약이 되어 계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내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나누더니 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비서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맺혔고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임원들 사이로 그 가운데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정태준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쏠렸고 사람들은 길을 터주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얼굴이 불과 몇 미터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 비서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카리스마는 넘쳤습니다.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어두운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8년 만에 내 아들과 눈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걸음을 멈추고 옆에 비서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죠? 비서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강미숙 씨라고 하십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익숙한 듯 아니면 단순히 당혹스러운 듯. 하지만 곧 냉정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사무실로 안내하세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서가 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나는 다리에 힘을 주며 그들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정태준과 함께 서 있으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최상층에 도착하자 넓은 회장실이 펼쳐졌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서울의 빌딩 숲 전경이 통창 너머로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원목 책상,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모든 것이 성공한 사람의 공간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정태준이 응접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맞은편에 앉아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냉정하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히 간직해온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편과 내가 4살배기 아들을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케이크 앞에서 손뼉을 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김태준 그리고 회장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입니다. 순간 회장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태준은 사진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곧 사진을 밀어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정태준입니다. 4살에 캐나다로 입양되어 지금의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제 과거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의 말투는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이제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28년 전 4살 때 동네 공원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입고 있던 파란색 티셔츠, 귀에 남은 흉터, 긴장하거나 말할 때 귓불을 만지는 습관, 그건 제 아들만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이건 사기꾼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성공한 사람에게 갑자기 나타나 가족이라 주장하는 사람들 수없이 봤습니다. 당신도 다르지 않군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꾹 참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틀렸다면 제가 미친 사람인 거겠죠. 하지만 한 가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혈액 검사든 유전자 검사든 뭐든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 삶이, 제 아들의 삶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어깨가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거짓이라면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검사해 주십시오. 진실이 모든 것을 밝혀줄 겁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난 뒤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중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떠 있는 인터넷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SJ그룹 정태준 회장 딸 투병 사실 알려져. 손에 쥔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를 읽는 동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6살 난 딸 정민서가 희귀 신장 질환으로 지난 1년간 투병 중이며 약물 치료로는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장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이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손자가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정확히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손자였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 아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이였지만 벌써 눈물이 났습니다. 6살이면 아직 그렇게 어린 나이인데 병원 침대에서 고통받고 있다니. 사진 속 아이의 창백한 얼굴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을까? 나이도 많은데 과연 내 심장이 맞을까?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할 수는 없어. 만약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해가 뜨자마자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밤새 잠을 못 자서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다시 SJ그룹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나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저번에 오셨던 분이시죠? 오늘은 어떤 용건이신가요? 정태준 회장님께 꼭 전해주세요. 제 신장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바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실에서 정태준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않은 모습이었고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뒷모습만으로도 그의 지친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지난번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쳐 있었고 무언가를 체념한 듯한 톤이었습니다. 기사를 봤습니다. 민서가 아프다고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검사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 신장이 민서에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정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려는 겁니까? 아직 DNA 검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제 어머니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낯선 아이를 위해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는 겁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손자를 살리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이 내 아들이 맞든 아니든 민서가 내 손녀가 맞든 아니든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6살 아이가 죽어가고 있고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합니다. 제 목숨 조금쯤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굳게 다물었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가가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검사부터 해보죠. 하지만 결과에 따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을 채취하고 조직 샘플을 채취하고 여러 가지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정태주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지만 가끔 내 쪽을 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대와 불안, 그리고 여전한 의심.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맞지 않으면 어쩌지? 그럼 민서는?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우리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의사 김 교수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강미숙님의 조직 적합도가 정민서 양과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HLA 일치율이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거의 부모 자식 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일치율은 흔치 않습니다. 정태주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의자를 꽉 움켜쥔 그의 손가락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확실한 겁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이식 성공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역시 그랬어. 피는 속일 수 없는 거야.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강미숙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완전히 정상은 아닙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심장과 신장 기능이 일반 기증자에 비해 약한 편입니다. 수술을 진행할 경우 합병증 위험이 일반 기증자보다 2~3배 높습니다. 출혈이나 감염, 신부전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정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제 딸을 살릴 순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괜찮습니다. 민서를 살릴 수 있다면 제 생명이 조금 줄어든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았어요. 하지만 민서는 이제 겨우 6살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아요. 하지만 정태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단단한 가면 뒤에 숨겨진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병원을 나온 그날 밤 정태준은 혼자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DNA 검사를 의뢰했던 연구소에 연락해 결과를 최대한 빨리 받고 싶다고 전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그가 회의 중이던 오후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연구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로 나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담담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미숙님은 99.9% 확률로 회장님의 생모가 맞습니다. 모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순간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28년간 지워졌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엄마라고 불렀던 그 단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그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어머니였어. 수술 당일 아침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가 고요한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부터 잠을 설쳤던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6살 손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날이자 28년 만에 되찾은 아들에게 어머니로서 처음 해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으세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하늘색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수술 모자를 쓴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수술실에 무수히 들어갔지만 환자로서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어갈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정태준이 수술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의 깔끔한 모습과 달리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밤을 새운 듯 지쳐 보였습니다.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채였습니다. 눈가에는 붉은 기가 돌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치자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 죄책감,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붉은색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부적이었습니다. 이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양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아팠을 때 주셨던 겁니다. 캐나다에서 수술받을 때 제 손에 쥐어주시며 무사히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 후로 늘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내 손에 놓았습니다. 부디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마지막 그 단어를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처음으로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져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태준아.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8년 만에 내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되다니 엄마는 정말 행복해.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세요. 이제 막 찾았는데 다시 잃을 순 없어요. 그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는 강해. 민서를 꼭 살리고 올게. 바로 그때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고 왔습니다. 환자분, 이제 들어가셔야 합니다. 나는 침대에 누웠고 천천히 수술실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정태준이 복도 끝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길고 힘들었습니다. 마취가 시작되자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 태준이 돌아왔어요. 이제 손녀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켜봐 주세요. 수술 중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출혈이 심해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긴급하게 대처했고 수술실 밖에서는 정태준이 벽에 기대어 하염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고비를 넘겼습니다. 두 분 모두 안정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태준의 다리에서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의료진의 노력으로 고비를 넘겼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회복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하얀 천장이 보였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몸은 무겁고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침대 옆 의자에 정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내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내가 눈을 뜨자 그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그가 다시 한번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자연스럽게, 더 확신에 차서.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서가 우리 딸이 살았어요. 어머니 덕분에. 태준아. 나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지만 말을 계속 이었습니다. 내가 맞았구나. 정말 내 아들이 맞았어. 엄마가 틀리지 않았어.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큰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려 내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8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28년 동안 어머니를 찾지 못해서, 기억하지 못해서, 의심해서. 괜찮아, 다 괜찮아. 이제 찾았잖아. 그걸로 충분해. 나는 다른 손을 들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4살 때 하던 것처럼. 잠시 후 복도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민서가 간호사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링거를 달고 있었지만 며칠 전 기사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창백하지만 생기가 도는 얼굴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할머니께 인사드려. 정태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조그맣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사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저 살려주셨어요. 아빠가 그러셨어요. 나는 남은 힘을 다해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손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만으로도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민서야, 할머니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내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 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절망 속에서 기적을 만났습니다. 남편을 잃는 슬픔 속에서도 아들을 되찾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수가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가족은 다시 만날 거야. 내가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 넌 우리 태준이를 꼭 찾아. 그 약속처럼 태준이는 돌아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들과 손녀가 함께 내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확신합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준호, 당신 보이시나요? 우리 해냈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딘가에서 그도 우리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